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20번 무죄 추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죄 추정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파기환송 사건에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 추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공부합니다. 1심, 2심, 3심을 거치면 통상 구속기간은 6월 총 18개월이다 생각하는데, 시험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18개월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3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파기환송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1심 가면 6개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6개월씩 또 가고, 뭐 이렇게만 간다고 해도 6개월, 다시 올라가면 또 6개월, 또 다시 재파기환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급별로 6개월인데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기간과 관련된 거, 신속한 재판, 무죄 추정과 관련해서 합법이다, 적법하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의 신속성과 관련한 기간의 문제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없다 기억해 주시고, 형사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위반된다. 이게 틀린 건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형사사건 기소 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시 이제 직무가 당연정지 되는 거, 당연정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위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 직위해제 되는 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당연히 직위해제 된다. 사실 이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형식재판도 나올 수 있고 선고유예라든지 벌금까지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당연해제되는 것은 당연직위, 필요적 직위해제 혹은 필요적으로 직위가 해제되는 것,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위헌이다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공무원에 대한 건데, 이건 공무원은 공립교원도 공무원에 준하고, 그 다음에 사립교원은 또 공립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받는데,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형사 사건으로 기소 시 임의적 직위 해제 혹은, 원래 이제 문제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 처분, 기초 사실을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제 합헌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게, 예로 들면 뭐 선생님이 교원이 다단계를 합니다. 이거 불법이어가지고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다단계를 한 걸로 기소가 됐는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전부 다 그 물건을 사놨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구에서 2016년에 유명 서정윤이라는 시인이 여중생들을 추행하고 막 손을 가슴에다 집어넣고 치마 속에 집어넣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제 이러한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증거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되기 전이라도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하는 것들은 합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 표현은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거, 징계 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 합헌으로 보고요. 그다음 치료 감호 요건과 관련해서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그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거. 자, 치료 감호와 관련해서 이제 치료 감호, 이제 7년 기간 연장 이런 것들을 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하던 거. 사실 사회보호위원회는 법관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합헌으로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법관은 아니지만 불복이 있으면,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 즉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가면
나중에 법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합헌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정될 때까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선고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선고라고 하는 것은 1심이 선고됐다. 불복을 하지 않아서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복을 하게 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고만으로는 안 되고 확정,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죄 추정에 관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요.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전해받은 소년부 송치처분 혹은 뭐 직업 없음을 기재했다. 직업 없음 기재했다. 이게 같은 판례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사실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는 게 사실은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된 거고, 이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된 판례고,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 사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무죄 추정과 관련됐거든요. 예단 배제하니까 예단 배제 무죄 추정과 관련되고 무죄 추정으로 다투기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반을 인정한 사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관점에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사립압급법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위헌이다. 필요적 직위해제 위헌, 임의적 직위해제 합헌. 자,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거. 계속 6개월씩 신급별로 나오는 것도 무죄 추정에 반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 송치처분 직업 없음을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그래서 무죄 추정 평등권에 침해되는 거 아니고. 자, 교도소에 수용될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거. 이거 이제 합헌이라고, 침해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가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것은 어떤 수용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한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문제는 있어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범위가 적어서 사실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수용자들이 훨씬 일반인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 돈 내고 나서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서 치료를 받겠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비싼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판례는 이것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어떤 그 사회권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특히나 필수적인 어떤 무상의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이다 얘기를 했고요. 계속 나오네요. 파기환송 사건에서 구속기간 갱신 계속돼도 위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있고 전자영상기, 그래서 항문 부위에 대해 검사를 받는 거 합헌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건 서브 자료로 해서 좀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브 자료 2페이지 5번. 원래 이제 수용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미결 수용자와 기결 수용자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유죄 확정 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게 이제 미결 수용자죠. 유죄가 확정이 된 다음에는 형집행을 하죠. 이게 이제 기결수라고, 기결 수용자, 수형자라고 정확히는 형벌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유죄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는 접견교통권도 보장되고,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유사한 체포구속이라든지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을 유의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돼서 서신검열이 금지되고, 그래서 수용자가 모든 서신을
겉봉을 붙이지 않은 상태, 이제 무봉함 상태라고 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모든 서신 속에 변호인과의 서신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얘기했고요. 다음 수용자 달리, 야, 미결 수용자들은 원래 기결수보다 아직 유죄로 확정되기 전인데 이 사람들은 일요일에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거 위헌이라고 봐요. 또 평등권 침해라고 보는데, 사실은 원래 교도소장이 미결수들이 공범들을 만나가지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도소에 피의자, 그러니까 교도소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결수의 경우는 이제 공자를 붙여요. 그래서 공범이면은 개호 규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범과 공범 사이는 몇 미터 이내에서 앉지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게끔 딱 해놨어요. 그래서 그럴 위험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장 내에서 어떤 자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특히 여성 피의자들을 차폐 시설 없이 그러니까 투명한 상태의 플라스틱 망으로 플라스틱 보호막을 쳐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 혹은 이건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자 여성 피의자들 속옷을 내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3회, 그리고 브레이저를 여성 피의자들 상시 벗은 채로 모든 피의자들, 모든 여성 피의자들에게 상시 벗은 채로 유치하는 거 위헌이고 나아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미결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유치장에 수용이 되는 게 미결 수용자들인데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반면에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 이 기결수들, 일반 수용자들은 어떤 교정 목적이 이제 우선하게 돼요. 그리고 무죄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좋은 판례는 아닌데 재심 절차에서는 재심 청구인 유죄 확정된 다음이기 때문에 접견 교통권이 그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재심 청구인은 무죄 추정도 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재심 절차에서는 무죄 추정이 안 된다 나오고. 자, 금치 처분은 뭐예요? 금치 처분 같은 경우는 수용자들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 질서를 위반했다, 뭐 싸움을 한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랬을 때 징계를 받는 건데, 일단 접견도 제한하고 무죄로 추정 안 되니까 서신 수발도 금지시키는 건 합헌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운동 금지까지 시키는 것은 이건 최근에도 나왔어요. 위헌이다. 이건 인격권을 침해하고, 또한 유죄로 확정되기 때문에 영장주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영장 없는 정밀 신체 수색, 그래서 이제 육안을 이용한 학문 검사, 전자영상기를 이용한 학문 검사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둘 다 합헌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렇게 기결수 수용자들은 교도소에 구금이 되고 미결 수용자들은 유치장에 구금이 되지만, 실제로는 유치장이 인원이 모자라면 미결수도 교도소로, 교도소도 사실은 뭐 사형수 같은 경우는 항상 유치장에 근무를, 유치장에다가 인치를 하니까, 그리고 뭐 교도소도 꽉 찼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치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은, 여기 이제 정밀 신체 수색은 이제 수용자를 넘어서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 해요. 왜냐, 이 수용자들에 대해서 모든 수용자들, 기결, 미결을 가리지 않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말한 대로 유치장과 교도소가 왔다 갔다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은 학문 검사 안 하고 그래서 학문 등의 마약이나 금지 물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처우를 합니다. 여기서는 수용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무죄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다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자동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무죄 추정에 위반된다. 사실 이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미음번인데요. 미음번 먼저 보시면은 유죄 확정 판결 전이라, 미음번은 아니군요. 자, D급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속 기소된 경우,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눠요. 불구속 상태에 있는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은 이거 위헌이다. 무죄 추정 과잉금지가 다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된 경우는 1번에 무죄 추정에 어긋난다 했는데 어긋나지 않고 이것은 합헌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양자를 비교해 보겠어요. 원래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111조 1항과 관련해서 1항에서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불구속 상태, 그러니까 1항 2호에서 원래 구속 기소 시 구속되어 기소 공소 제기만 딱 되면은 제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니 이거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불구속 상태, 실제 시험에서는 불구속이라는 말이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문 자체가 그냥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상대적으로 불구속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이런 상태에서 지자체장에게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하는 거, 직무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양자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찾아야 돼요. 구속하게 되면 직무집행이 곤란하잖아요. 예전에 뭐 옥중집행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해서 직무집행이 곤란하니까 정지하고 대행하도록 하는 건 합헌이다. 그러나 이제 아무 말도 안 서 있을 때는 스스로 불구속이라고 생각하고요. 불구속이면은 직무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직무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시키는 거 5인은 무죄추정, 나머지 1인은 평등권에 침해된다 해가지고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무집행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이제 구속과 불구속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외우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취지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제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뭐냐, 지자체장들이에요. 특히나 서울시장 한 명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국회의원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서울시장 하던 사람이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일반 국회의원이 상대가 안 돼요. 서울시장 하던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거든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막으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직선거에 참여하려면 미리 직무를 사임하도록 해놓기도 하고, 또한 자기네들은 뭐 구속돼 가지고 유죄 확정되고 뭐 이런 상태 실형 받아도 재판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직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구속만 되면은 직무를 못하게 하고, 나아가 불구속 상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직무를 자동 정지하게 만들어 놨더니 헌법재판소가 이건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평등원칙에 침해되고, 그리고 적어도 불구속 상태라면 직무집행이 가능하니까 이걸 대행하는 것, 자동 대행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불구속, 구속되면 어떻게? 구속하면 직무 가능하다, 직무가 아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은 합헌이다. 반면에 불구속 상태, 이거 안 써 있어도 불구속이라고 봐요. 원래 지방자치법이 상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금고 이상형 선고를 받아도 불구속이면 직무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대행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지문은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용과정, 수용자가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하면은 이제 무죄 추정 안 되고, 그래서 전자영상기에 올라가서 학문 부위 검사하는 거 이거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합니다. 교정직 공부하는 사람들은 같은 성별의 엉덩이는 전자영상기 육안으로 마음껏 볼 수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혹시 약간의 성적 취향이 다르신 분들은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일부러 기억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리을번. 금치 처분을 받은 수영자에 대해서 금치기간 중 접견서신수발은 괜찮아. 운동금지만 빼고요. 그래서 접견서신수발을 하고 있는 과거의 이제 행영법 이런 것들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헌이라고 했고, 유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소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비위사실, 징계 처분 내리는 것은 괜찮다. 그것을 기초로 앞에 설명드린 바 있죠. 그래서 특히 무죄 추정도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2번이나 3번에 1번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지문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하자면은 무죄 추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27조 4, 헌법 27조 4항에서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 명문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무죄 추정권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증 책임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275조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명문화하고 있다. 피의자의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 얘기했듯이 유죄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선고로 되면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재심 절차는 유죄 확정 후니까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까지 함께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성명모용 소송과 관련해서 미리 서브 자료 9번, 10번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자료 9번 성명모용 4페이지에 있어요. 소송관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명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갑이 진법인데, 갑이 을의 이름을 모용한다라고 하는데 사칭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을의 이름으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은, 이제 문제는 뭐 갑을로 나오면은 쉬운데 모용자, 피모용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이다. 모진놈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모진놈. 그래서 이 모진놈, 실질적 피고인이라는 것은 공소제기 효력과 판결의 효력은 모진놈에게만 미친다. 그래서 재판 초기에 밝혀졌다 그러면 검사는 직권으로 공소장 표시 정정을 한다. 표시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주형이다. 이름 짝짝 지우고 뭐 이태우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고 석자 수정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성명 표시 정정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공소장 변경 대상도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98조 1항에서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이름은 범죄 사실도 아니고 적용법조도 아니고, 나아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명의 착오는 사소한 오기 오류의 기재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다가 날짜를 잘못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짝짝 긋고 날짜 고치고 도장 찍어요. 이건 계약서 쓰는 게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그렇게 고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짝짝 긋고 도장 찍는 것은 사소한 오기 오류를 고치는 널리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시 정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런데 심리 중 밝혀졌음에도 검사가 그냥 버텨.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 이름으로 강간죄, 뭐 살인죄 유죄가 확정돼 있다. 인생 살아가는데
괴롭죠. 그래서 이런 경우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주의, 불이익들, 사실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모용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갑이 출석해. 이름만 을이고. 그래서 갑이 출석하면은 갑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해요. 왜? 아니 이름이 을로 되어 있는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공소제기 효력을 갑만, 모용자 갑만 받기 때문에 갑이 나왔고 해도 을 이름은 갑에 대한 표시다 해서 갑에게 공소기각 판결. 이제 다만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피모용자 을이 출석한 경우에는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 판결. 이때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을이 출석하면 피모용자 을, 사실상 을에 대한 얘가 재판을 받은 거 사실상 어떤 소송 계속을 종결한다 이런 의미로서 327조 이유를 유추해서 공소기각 판결한다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된 후에 밝혀져도 모용자 을 이름으로 확정돼도 갑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그러면 을 이름으로 재판 명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재판서의 경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소장은 표시 정정이라고 하죠. 재판서는 경정, 대법원 판결 이외에 모든 재판은 경정이라고 해요. 경정도 마찬가지로 을 명의를 짝짝 긋고 갑으로 고친 다음에 도장 찍는 게 재판서 경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경정해서 모용자에게 집행한다. 이 재판서 경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를 들면 약식명령에 나왔으면 약식명령장을 경정한다. 결정이 나왔으면 결정을 경정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을에게 일반 소송 절차가 아니라 약식이 청구가 돼버립니다. 약식이 송달되자 을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요. 아니 나는 이런 범죄를 범한 바도 없고 수사받은 바도 없는데 왜 나한테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그랬을 때 피모용자 을에게는 당신 공소제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소가 없으니까 유추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극악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용자 진범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진범 갈아 마셔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은 잘못 써도 돼요. 이름은 잘못 써도 돼요. 정주형이 피고인인데 정주형의 이름을 이태우라고 써도 좋다 이 말이에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정주형에게 효력이 있다. 그런데 적어도 이름은 잘못 쓰더라도 송달은 항상 적법한 소송달인에게, 정주형이 범죄자면은 정주형에게 송달은 보내야 돼요. 이름을 이태우라고 써도. 그래서 갑은 아직 송달이 을한테 돼서 갑은 아직 약식의 송달을 못 받았다. 그래서 약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걸 약식 절차설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갑의 진범이고 갑이 을의 이름을 사칭했어. 실질적 피고인 모진놈입니다.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 공소제기 효력, 판결의 효력을 받아요. 자, 재판 초기에 발견해 이름 고쳐, 쫙쫙 고쳐, 공소장 표시 정정, 법원의 허가, 공소장 변경 대상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간다. 안 고치고 진행하면 어떻게?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이름이 을이라고 써 있어도 원칙적으로 갑에게. 다만 을이 출석했으면 당신 아닙니다. 그래서 을에게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것도 시험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을 이름으로 확정돼도 갑만 효력을 받고요. 집행도 갑에게 해야 되는데 집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름을 고쳐준다. 이걸 재판서 경정. 약식명령이면 약식명령 경정. 판결이면 판결의 경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피모용자 약식이 청구돼가지고 모진놈 갑한테 아니라 피모용자 을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정식재판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하면은 당신 아닙니다. 이거 알려주는 의미에서 327조 2호 유추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 자, 그 다음에 갑은 어떻게? 모진놈. 모진놈은 진짜 갈아 마시고 싶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항상 책 수험은 온화한 입장에서 이름을 을로 잘못 썼지만 갑에 대한 약식명령은 원래 이름 잘못 써도 적법한 수송달인 갑에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갑한테 송달이 안 됐어. 그래서 다시
송달을 해주고 약식 절차를 이어가야 된다는 게 통설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명모용소송 정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 바로 위장출석이 있어요. 10번의 위장출석. 위장출석을 우리가 몸바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갑이 진범이에요. 근데 갑이 진범이고 갑 이름으로 기소가 됐는데, 을이 갑이라 칭하며 출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장출석도 진범, 갑만이 실질적 피고인 내지는 진정 피고인이라는 말을 써요. 위장출석자는 형식적 부진정 피고인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소제기 효력은 전부 다 갑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정신문시 밝혀진 경우 재판에 나왔어. 이름 정주영, 주민번호 했더니 엉뚱 잘 몰라. 주소 잘 몰라. 아니다 밝혀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가. 쫓아내겠죠? 그래서 그냥 위장출석사를 배제, 너 가. 그리고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해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상 시험 나오는 게 실질적 피고인에게는 다시 공소 제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실질적 피고인 갑의 이름으로 이미 공소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심리 중에 밝혀진 경우 객관식은 여기까지밖에 못 나와요. 그 이상은 하도 견해가 대립되고 판례도 없어요. 심리 중 밝혀지면 차이가 있다. 위장 출석자는 어느 정도 재판을 했기 때문에 공소이각 판결 이렇게 얘기해요. 위장 출석자가 출석해서 재판을 심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밝혀지고 생기고, 이 사실상 소송 계속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소이각을 해줘야 된다 하고요. 반면에 실질적 피고인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미 갑 이름으로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환하고 공소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반복적으로 하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사실은 갑이 검사에게 을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를 사칭, 을의 이름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을은 이게 형식적 피고인. 갑이 요놈이 진범이고 모용자고 실질적 피고인이네. 모진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모진놈이라고 딱 써놓고 얘가 모진놈이다. 자, 공소장에 피모용자 을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어도 이건 표시상의 차고, 검사는 갑에게 공소를 제기한 거 을에게 공소 제기 효력은 미치지 않죠. 2번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알아냈다. 인적사항 기재를 정정해서 표시를 바로잡는다. 공소장 표시 정정이고, 이런 공소장 표시 정정은 그냥 사소한 착오를 정정하는 거, 공소장 변경은 아니고,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 받을 필요도 없고,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허가도 필요 없겠다 얘기 나오고요. 3번 위 1, 2에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공소이각 판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원은 여기서 그냥 누구에게라고 안 써 있어도 공소이각 판결을 선고할 거고요. 자, 4번 질문. 만일 피모용자 을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을을 상대로 심리, 정정하는 등의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을한테는 적법한 공소 제기가 없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327조 이유를 유추 적용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죠? 해소시켜 줄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해줘야 된다. 사실은 3번과 4번이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모용자 갑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약식 절차를 이어가야 되고, 피모용자 을은 327조 2호를 유추해서 2호를 유추해서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갑과 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을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대고 을로 행세해서 모진놈이네 모진놈 실질적 피고인 을의 이름으로 공소되게 되면 을에게 공소제기 효력은 미치지 않죠. 공소제기 효력은 모진놈에게만. 2번 공소장에는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가 돼 있어. 을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이거 위장 출석이네. 위장 출석과 관련해서 실질적 진정 피고인은 갑이고 을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자의 소송에 관한 형식적 피고인 내지는 부진정 피고인 공소제기 효력은 갑에게만. 자, 3번 인정신문 단계에서 위장 출석이 밝혀지면 어떻게? 갑은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 반면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때는 차이가 사실심리가 들어가면 사실상 소송 계속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327조 2호 유축 공소이각 판결. 다만 갑은 그냥 소환해서 처음부터 공소제기 요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인정신문이나 사실심리 단계에서 위장 출석이 밝혀진 경우라도 실질적 피고인 갑은 이미 공소장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환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고인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요. 얼마 하지 않았지만 다음 문제부터 또 관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에 관한 문제는 또 다음 강좌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명모용과 25번 특히 위장 출석 이건 사실은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을 그대로 갖다가 각 시험마다 경찰 승진, 경찰 채용, 법원, 검찰, 교정에서 다 지문에서 한 개를 넣었다, 한 개를 뺐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변호사 시험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래서 이 지문 정도면은 두 문제 지문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해서 서브 자료에서 정리된 걸 차근차근 암기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